샬롬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11번째. 개별 나무의 이름을 붙이는 전통을 주목을 통해 다시 살펴보게 된다. 스코틀랜드의 포팅홀 주목이 가장 유명한데 아마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2000살 정도일 것이다. 그 지역 전설에 따르면 훨씬 더 나이가 많다고 하고 9000살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을 선고한 로마 제국 총독이 그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주목에서 독성이 없는 부분은 열매밖에 없다. 새들이 그 열매를 먹고 똥과 함께 씨앗을 배출한다. 폴리니우스는 아르카디아 품종의 독은 곧장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삶과 죽음이 이 나무에서 만난다. 뾰족한 잎 50g이면 성인 인간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 상당한 양이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에도 주목에 대한 정보가 있다. 카이사르는 지금의 네덜란드 남부에 살던 갈리아 게르만 부족인 에브론족의 족장 카티폴쿠스가 로마에 항복하지 않으려고 주목의 도구로 자살했다고 기록했다. 아마도 당시 주요한 자살 방법이었던 것 같다. 맥베스에서 마녀들은 독약의 여러 재료 중 하나로 주목을 사용했다. 월식의 은빛으로 반짝이는 주목 조각이었다. 어느 종교든 전례보다는 관습에 따라 지키는 각 지역 고유의 전통이 있다. 모든 성인 대축일 매년 11월 1일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을 기리는 그리스도교의 기념일에는 최근에 사망한 사람의 무덤에 주목의 잔가지를 올려놓는다. 종려주일, 매년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일요일 연례 행진에서는 주목가지를 들고 가는 전통이 있다. 그리스도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나 결국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다. 북회 귀선 위쪽 북반구의 계절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겨울에 죽음이 찾아오고 봄에 다시 태어나는 일련의 리듬이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른 26장에서 보았듯 가장 어두운 계절에도 언제나 푸른 나무는 희망을 상징한다. 상록수이면서도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주목은 희망의 강력한 상징이었다. 주목은 죽더라도 보통 일부 가지들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그 뿌리에서 새로 자라나는 나무는 죽은 나무이기도 하다. 죽은 나무가 되살아나는 것이다. 교회 묘지에 주목을 많이 심은 데는 조금 더 평범한 이유가 있다.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뾰족한 잎과 잔가지, 가지를 떨어뜨리는데 이것들에는 독이 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주목나무 아래에서는 가축을 풀어놓지 않는다. 주목이 있으면 누군가 교회 묘지에 몰래 가축을 풀어놓아 풀을 뜯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목의 뾰족한 잎과 가지의 끝부분 혹은 껍질은 디프테리아의 촌충, 간질, 류머티즘, 요로 감염 등 놀랍도록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왔다. 더 최근에는 주목가의 종들이 화학요법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목은 침엽수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작업에 쓸모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공예품 중 하나가 주목으로 만든 40년 만에 넘는 그레턴 창이다. 주목은 탄성이 아주 뛰어나서 큰 활을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목재다. 주목으로 활을 만들 때 안쪽에는 압축을 위해 나무 줄기 중심부의 단단한 부분이 심재를, 바깥쪽에는 팽팽한 장력을 위해 나무의 겉부분이 변재를 사용한다. 활 하나를 만드는데 나무의 많은 부분이 소모된다. 주목은 뒤틀리고 울퉁불퉁한 데가 많아서 버려지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주목으로 만든 큰 활의 위력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 100년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거리 무기로서 활의 쓸모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바탕으로 로런스
올리비에가 감독하고 주연한 1944년 영화 헨리 5세에서 극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는 영국 궁수들이 1415년에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무찌르는 장면을 보여준다. 사실 궁수들은 1346년 크레시 전투에서 더 크게 활약했다. 이 전투로 프랑스는 귀족 11명, 기사 1200명, 병사 3만 명을 잃었으나 영국군은 사망자를 총 1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주먹으로 만든 활은 강력한 무기다. 200m 거리에서 쏜 화살이 참나무에 5cm 깊이로 꽂혔다는 시험 결과도 있다. 넓지 않고 뾰족한 화살촉은 기마병이 입은 금속 갑옷을 쉽게 뚫는다. 문제는 이런 초강력 무기를 만들 재료를 무한정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먹이 재생하려면 반만 년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초의 보존 계획이 시작되었다. 에드워드 1세는 주먹을 심으라고 명령했지만 이것은 오랜 후에야 결실을 볼 수 있을 터였다. 그래서 영국은 주먹 목재와 활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1972년 영국 항구로 들어오는 어떤 선박이든 수입품 1톤당 활의 몸체를 4개씩 들어와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10개씩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보존 문제를 다른 나라에게로 돌리는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선진국들은 이런 관행을 적극적으로 따랐다. 이처럼 주먹에는 신성한 면과 세속적인 면이 모두 있다. 이 나무는 이교도와 기독교를 아우르는 종교, 삶과 죽음, 부활 모두와 관련이 있다. 또 이교도의 관습과 장소의 기독교가 더 쉬워졌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동시에 주목은 세속적 권리를 추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목을 장악하는 통치자가 늘 유리한 자리를 차지했다. 29번째 포리, 인류가 재배한 최초의 곡물. 곡식밭과 보리밭. 곡식밭은 아름다워라. 나는 그 행복한 밤을 못 잊을 거야. 밭 속에 있던 애니 로버트 번스시의 보리밭에서 그들은 그를 파묻고 그의 머리에 흙덩어리를 얹고 그가 다시 일어서면 무릎 부분에서 잘랐다. 그를 굴려서 묶고 가슴을 찌르고 피부와 뼈까지 쪼개고 두 돌 사이에 넣어 갈았다. 그런데도 그를 죽일 수 없었다. 다음에 봄이면 그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그는 존 발리콘이다. 통에는 맥주가 있고 유리잔에는 브랜드가 있다. 그러나 밤새 그릇을 든 작은 존경이 가장 강한 남자라는 사실을 마침내 증명했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는 오랜 영국 민요지만 모두 매년 죽었다 되살아나는 작물을 주제로 부르는 노래다. 왜 다른 작물이 아닌 보리일까? 보리가 곡물로 재배한 최초의 식물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 이유다. 야생 보리는 지금도 비옥한 조송달 지대 곳곳에서 자란다. 보리는 최소한 1만 년 이상 재배되어 왔다. 도자기는 9,000년 전에 발명되었는데 그 이전의 유적지에서도 보리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보리는 아주 오래된 음식이다. 플리니우스는 보리는 가장 오래된 음식이다 라고 기록했다. 또한 보리를 힘을 주는 음식이라고 여겼다. 검투사들은 보리를 많이 먹었고 플리니우스는 검투사들을 보리 인간이라고 불렀다고 서술한다. 보리는 납작한 빵과 죽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포만감을 주며 영양도 풍부하다. 그러나 보리는 밀보다 글루텐 함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 잘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 효모가 부풀어 오르려면 끈적끈적한 글루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리 대신 밀이 점차 유럽에서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 보리는 내성이 뛰어나서 작물로도 장점이 많다. 아열대와 북극에 가까운 기후에서 모두 보리를 재배할 수 있고 단 90일 만에 수확할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 보리는 농민의 주식, 밀은 부자의 주식이었다. 보리는 19세기에 감자가 주식이 되기 전까지 유럽에서 꼭 필요한 주식이었다. 보리는 아랍, 페르시아, 쿠르드 요리에서 여전히 중요한 식재료다. 오늘날에도 보리를 많이 재배한다. 보리에는 나달 껍질에 붙은 깔끄러운 수염 같은 까끄리기가 있다. 그것을 존 발리콘의 수염이라고 부른다. 보리, 미국에서는 전체 작물의 절반을 차지한다. 동물 사료로도 사용된다.
볼이 집으로 가축의 훌륭한 잠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서양에서 가장 주된 보리의 용도는 술을 만드는 것이다. 보리는 맥주와 위스키의 기본 재료다. 술을 만들려면 먼저 보리로 엿기름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리에서 씨앗을 분리한 다음 싹이 트게 해야 한다. 2, 3일 동안 매일 2-3번씩 물에 담그면 싹이 튼다. 싹이 트면 씨앗의 상태로 바뀐다. 예상대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고 효소가 풍부해진다. 이렇게 하면 풍미가 아주 좋아지는 효모가 발효시킬 당분이 많아진다. 씨앗에서 싹을 틔운 다음에는 말려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메가 제조소라는 특수한 건물에서 닷새 동안 공기 중에 말리고 그 후에 발효를 시작한다. 메가 상태에서 만든 알코올이 없는 제품들도 있다.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피쉬앤칩스에 사용하는 거친 맛의 식초인 메가 식초, 그리고 밤에 마시는 음료인 홀릭스, 오발틴, 마일로 등이 그것이다. 메가 축출물은 20세기 전반에 도시 노동자의 영양 부족을 채우기 위한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되었다. 곰돌이푸 시리즈의 두 번째 책, 푸코너에 있는 집에서 티커는 칸가의 집으로 이사한 후 아침과 저녁 그리고 차로 메가 축출물을 마셨다. 하지만 인간이 먹으려고 재배하는 보리 대부분은 술 제조에 사용된다. 1516년부터 내려온 독일의 유명한 맥주 순도법에 따라 맥주를 만들 때는 물과 보리, 흑만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효모 사용만 추가로 허용된다. 유럽인에게 보리는 맥주를 만드는 재료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위스키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다.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위스키는 브랜디드와 싱글 몰트 두 종류가 있다. 브랜디드 위스키는 보통 곡물을 발효시키고 증류시킨 뉴트럴 그레인 스프릿을 바탕으로 만든다. 뉴트럴 그레인 스프릿을 말하자면 아주 순수한 형태의 술로 실제 맛은 없지만 아주 짜릿하다. 여기에 메가를 증류한 다음 나무통에 보관한 몰트 위스키와 다양한 비율로 섞어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든다. 나무통에 보관하면 풍미가 강해지고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증류주가 숙성되어 맛이 더 좋아진다. 위스키는 밀폐된 유리 용기에 100년 동안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는다. 혼합 비율은 달라질 수 있는데 몰트 위스키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맛있어진다. 뉴트럴 그레인 스피릿을 거의 넣지 않거나 아예 넣지 않은 일부 아주 좋은 위스키는 일반적인 싱글 모트 위스키보다 더 비싸고 좋다. 싱글 모트 위스키는 한 증류소에서만 만든 위스키로 뉴트럴 그레이 스피릿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싱글 모트 위스키는 큰 단지 모양의 단식 증류기, 말하자면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한 번에 증류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때로는 순도와 풍미를 높이는데 그 지역의 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스키라는 이름은 생명의 물이라는 뜻의 게이로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위스키는 우리를 다시 존 발리콘으로 데려간다. 이 노래는 주식이 되는 곡물과 관련이 있지만 술과도 관련이 있다. 통에는 맥주가 있고 유리잔에는 브랜드가 있네. 확실히 위스키 노래로 더 잘 어울린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 노래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안드로클레스와 사자의 희곡보다 더 긴 서문에서 이 노래를 언급했다. 그리고 존 발리콘이라는 노래를 통해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수확할 수 있는 기적, 여전히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어떻게 초창기 농부들에게 신은 씨앗이며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쳤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루이스는 죽었다 되살아나는 부녀의 신 숭배가 기독교의 전신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는 그 자체지만 이교도 이야기와 모험담의 전율은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사실, 세상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의 힘이 탄 첫 속삭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문제는 신념과 성향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장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불의로 만든 술에 대한 마지막 노래 한 곡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전날 밤에 마신 술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타다가 떨어져 두개골이 깨진 아일랜드에 등짐 나르는 인부팀 피네건에 관한 노래다. 사람들이 그의 관 옆에서 밤을 새우고 싸움을 벌이고 위스키를 시체 위에 쏟아 시체가 곧장 되살아난다. 위스키를 불길처럼 빙빙 돌려라. 대단한 예수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임스 조이스는 그 노래를 좋아했다. 그리고 삶과 죽음 부활이란 그 노래의 주제를 그의 마지막 광기 어린 걸작 피네건의 경야에 담았다. 그는 모호함을 좋아해서 제목에서 아포스트로피를 생략했다. 그 책에서 피네건은 실제로 깨어난다. 이 작품은 곡물에서 영감을 얻은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의 일본 시인 마스오 바쇼의 이 하이쿠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사랑과 보리에 너무 여인 소녀 고양이 30번째 보리수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 10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보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낫다. 사다르타 가우타마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면 식물은 죽기 전에 모두 후손을 남긴다. 이 책의 모든 식물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개별 식물은 더 이상 없지만 불멸의 유전자는 계속 살아있다. 보리와 주먹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역사를 통틀어 어떤 식물을 다른 식물보다 특별히 더 숭배해 왔다. 그 식물만이 지닌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보리수는 불교의 중심이다. 사타르타 가우타마는 인도 비하르주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7주 동안 앉아 명상한 후 삶의 의미를 깨닫고 부처가 되었다. 보리라는 단어는 깨달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만난다. 그런데 이 지혜는 나무의 마법 같은 특성보다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었다는 점이 다르다. 보리수는 신비스러운 힘의 상징이 아니다. 뭐랄까 어렵게 얻어낸 상식의 상징이다. 깨달음은 신비한 동양의 마법으로 여기는 서양의 낭만적인 생각은 잊어버리자. 보리수라는 용어는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었던 장소에 있던 나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여러 신성한 나무 또는 피쿠스 렐리기오사라는 종에 사용된다. 보나무 파팔라 아시와타 피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장의 교살무화가 나무와 같은 속이고 똑같이 매력적인 그늘을 들이운다. 이제 더운 나라에서도 예전만큼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를 열렬히 좋아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건물과 냉방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 아시아에서는 아주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만 무화과 나무처럼 그늘을 잘 들이우는 나무를 가질 수 있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계획을 세울 때면 누구나 그런 나무를 차지하려고 했다. 보리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 교살 무화과 나무보다 더 주도 면밀하게 살아간다. 성공한 씨앗은 다른 나무에서 싹을 틔우지만 밖에서 목을 조르지 않고 그 나무의 줄기를 뚫고 들어가 뿌리를 내린다. 그렇게 안에서부터 자라나 결국 분리된다. 이 시점이 되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 가지를 넓게 뻗는다. 이 나무는 높이가 30m, 줄기의 지름이 3m에 이를 만큼 자란다. 물이 잘 빠지는 충적 모래 토양과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에서 가장 잘 자란다. 인도 아대륙과 인도 차이나 반도 전역에서 자라는데 종교적 상징으로 또는 정원 장식용으로 전 세계 여러 곳에 퍼졌다. 비하루의 보리수는 사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중요하다. 사타르타 왕자는 아주 호사스럽게 살았지만 왕궁 밖으로 나가면서 질병과 죽음을 맞닥뜨렸다.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타르타는 극도로 금욕적으로 살았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극단을 피하는 중도가 가장 좋은 기름을 깨닫고 쌀, 푸딩, 타락죽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그는 보리수 밑에 앉아서 탐욕과 미움,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네 가지 훌륭한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 명상했다. 네 가지 훌륭한 진리란 삶은 괴로움이라는 깨달음,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 끝내기, 괴로움을 끝내는 방법에 대한 진리다. 불교는 부처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시타르타의 놀라운 깨달음은 그가 부처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보통 명상하는 자세로 표현된다. 사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은 장소는 성지순례를 하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그곳의 보리수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다. 기원전 3세기에 인도 아대륙 대부분을 통치했던 아소카 황제는 불교로 개종하고 그 나무의 경의를 표했다. 황제의 두 번째 부인 락시타는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 독이 묻은 가시로 찔러 그 나무를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보리수는 살아남았고 아소카는 나무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주위에 3m 높이의 벽을 쌓았다. 그러나 50년 후 푸샤미트라 슝가 왕의 불교 폐처 운동의 일환으로 그 나무를 없앤다. 그 자리에 다시 보리수를 심었는데 7세기에 산샹카 왕이 다시 없앤다. 종교적 상징을 둘러싸고 수세기에 걸쳐 벌어진 갈등은 관용을 가르치는 종교가 사실 극도로 편협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쓰러진 보리수들이 있던 자리에 심은 나무는 1876년에 폭풍으로 또다시 쓰러졌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나무는 영국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햄이 1881년에 심은 나무다. 불교 신자라면 신앙심에 관한 오랜 역사를 지닌 나무를 찾아서 기원전 3세기부터 자라고 있는 자스리마 보리수가 있는 스리랑카로 가보자.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나무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원래 묘목은 아스카 황제의 후원을 받은 여성 상가미타가 가져왔다. 상가미타는 아스카 황제의 딸이라고 한다. 그 나무는 스리랑카 섬의 고대 수도 아누라타푸라에 있다. 그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로 전 세계 불교 유적지에서 보리수를 키웠다. 매년 12월 8일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날로 기념한다. 이날에 종종 보리수 잎 모양, 식물학적으로는 심장 모양이라고 부른다. 과자를 주고받으며 먹는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음식인 쌀푸딩을 실컷 먹고 부처의 평화와 함께 하길이라는 의미가 있는 부두사란이라는 인사를 나누며 축제를 벌인다. 당당하고 매력적인 보리수는 힌두교들에게도 중요한 나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 씨는 나는 모든 나무 가운데 비풀이다 라고 선언한다. 비풀나무는 힌두교 수행자인 사두가 주로 명상하는 장소다. 이런 나무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도의 일종인 프라닥시나를 하기에 적당한 장소이기도 하다. 나무 주위를 돌면서 프리다 라자야 나마라고 외치며 나무들의 왕에게 경의를 바친다. 불교는 삶을 넘어서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친다. 불이설법에서 부처는 그는 욕망에서 벗어난다. 욕망이 없어서 자유로워진다. 환생이 끝나는 사실,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사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설법했다. 보리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와 씨앗을 맺으면서 여행자들은 시원한 그늘에서 잠시 쉬도록 불러들이고 있다. 31번 마법의 버섯, 영적 체험을 위한 수단. 신경을 끄고 긴장을 풀고 하류로 떠내려 가라. 비틀스의 노래 내일은 아무도 모르지에서 이 책의 여러 장에서 인간이 먹으면 의식 상태가 바뀌는 식물과 균류를 다룬다. 인간은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여러 종의 식물과 균류가 그럴 수 있게 도와준다. 몇몇 균류 종을 먹으며 일상생활과는 전혀 다른 격렬하고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환각물질인 실로시빈과 실로신이 들어있는 균류는 적어도 200종으로 이들 중 다수가 서로 밀접한 관련은 없다. 우리는 여기서 1938년 LSD를 처음 합성한 맥강륜 또는
또한 살펴보려고 한다. 식물이나 버섯은 보통 자신을 보호하려고, 즉 먹히지 않으려고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환각성 버섯에 든 위험한 화학물질은 포식성 곤충의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추측도 있다. 이 말은 곧 균류가 곤충들의 마음 의식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한다는 개념을 선뜻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확실히 기묘한 발상이다. 인간은 히피가 등장하기 최소 6천년 전부터 기분을 돋구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각물질을 섭취해 왔다. 9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암각화에서 버섯을 그런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부터 있었던 중남미 예술에서 버섯을 그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실로 다인 사카나 버섯을 뚜렷이 모색한 작은 조각이 멕시코 서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조각은 서기 200년에 만들어졌으리라 추정된다. 환각성 버섯은 보통 영적인 교감과 애원, 치유를 위해 활용되었으리라고 본다. 신과 가까워지는 무언가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힘들고 단조로운 일상과 현실적인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이런 모든 경험의 목적이다. 1502년 아스테카 왕국의 왕 폰테수마 2세의 즉위식을 기념하는 연회에서 환각성 버섯을 사용했다. 버섯은 여러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6세기 스페인 신부 베르나르디 노데 사구는 연회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연회에서 가장 먼저 검은색의 작은 버섯을 먹는다. 취해서 환각에 빠지고 음욕까지 일으키는 버섯이다.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까지 꿀과 함께 이 버섯을 먹었다.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자 춤을 추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울었다. 버섯 때문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본 환상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역사를 통틀어 환각제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열망과 그들을 말리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맞선다. 남아메리카의 가톨릭 선교사들은 독착 신앙의 우상 숭배 관습과 버섯을 환각제로 사용하는 관습을 악마와 소통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그들은 버섯 사용을 금지했지만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을 불법화하기가 어려웠다. 영국 정부는 2005년에 가시환각 버섯의 일부라고 소유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매우 적절한 조치였지만 지역 크리켓 경기장에서 무더기로 자라나는 버섯들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먹으면 인간이 아닌 동물의 몸이 되거나 날아다니고 변신을 하는 등 유럽에서는 환각성 버섯을 마법에 사용한다고 생각해왔다. 마법의 역사는 베일에 쌓여있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모종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추구되어 왔다. 분명한 사실은 환각물질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이다. 우연히 환각물질을 섭취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에버라드 브랜드 박사는 1799년에 의학학술지 런던 메디컬 앤드 피지컬 저널에 논문을 제출했다. 런던 그린 파크에서 버섯을 따서 가족에게 먹인 남자의 사례를 설명한 논문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버섯은 가시환각 버섯이었다. 박사는 막내 아이가 발작하듯이 웃어대서 야단을 쳤는데 아이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그치지 않는다라고 보고했다. 맥강류는 또 다른 환각성 균류로 실로시범 버섯들과는 관련이 없다. 특히 호밀 같은 몇몇 풀에 곰팡이처럼 생겨난다. 이것은 빵 안에서 구워져 죽은 것 같은 때조차 위험할 수 있다. 먹으면 궤저와 경련 증상을 보이는 맥각 중독을 일으킨다. 18세기 프랑스에서 맥각 중독이 발생해 8천여 명이 사망했다. 맥각균은 또한 극심한 환각 경험을 일으킨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한마을 사람들이 집단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고, 그 후 1692년과 1993년에 세일럼 마녀 재판으로 불리는 재판이 열렸다. 모두 마녀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그 재판에서 200명 이상이 마녀로 몰렸고 그중 3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명은 사형을 당했고 최소 5명이 감옥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된 집단 히스테리가 맥강균 중독 때문이었다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해에 꽤 오랫동안 습도가 높은 날씨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저장된 곡물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황각버섯에 매료된 역사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든 워슨과 발렌티나 파블로브나 부부는 1955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버섯 의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1957년 라이프 잡지에 그 의식에 관한 기사를 썼고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1년 후 스위스 화학자 알베르트 호프만은 버섯의 유효 성분인 실로시빈과 실로신을 확인했다. 그 사실에 흥미를 느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티머시 리얼리는 비슷한 효과를 발견하기 위해 멕시코로 갔다. 그는 1960년에 리처드 엘퍼드와 함께 하버드 실로시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호프만은 끝.